3,500억 달러 더 내시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신들이 추진하는 북극 전략에서 발 빼겠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조차 이 문장 한마디에 말문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2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는 모두가 농담이라 여겼던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선언이 얽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150만 톤의 희토류가 묻혀 있었고 아시아와 유럽을 40% 단축하는 북극 항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계 패권의 열쇠였죠. 그러나 문제는 길이 아니라 배였습니다. 미국의 쇄빙선은 단 3척뿐,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가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한국에 싹싹 비는 미국,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백악관 협상실의 차가운 공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창밖 눈발이 날리고 있었죠. 트럼프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472조 원. 한국이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은 철수한다. 순간 신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70년 동맹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죠. 그런데 한국 대표단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북극 전략에서 발을 빼겠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거대한 판이 뒤집히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북극?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찰스 블레이크입니다. 전직 미 해군 장교였고 북극 작전에 20년 넘게 참여했죠.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했고 베링 해협에서 조난 선박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얼음바다의 무서움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죠. 지금은 워싱턴 DC 싱크탱크에서 해양 안보 전략을 연구합니다. 미 의회에 자문하고 CNN과 BBC에도 자주 출연했죠. 북극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제가 그날 회의실에 배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북극 전략 자문이었죠. 그러나 그 회의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북극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472조 원.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GDP의 20%가 넘는 금액이었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1년 국방 예산이 약 55조 원입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돈은 그것의 거의 9배였죠.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 돈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는 동맹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70년 동맹국에게 칼을 들이댄 거죠. 저는 미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회의실 테이블은 긴 타원형이었습니다. 한쪽 끝에 트럼프가 앉았고 반대편에 한국 대표단이 자리했죠. 양측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그 간격이 마치 태평양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안 미국 관계자들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 확신했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472조 원을 낼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미국 관계자가 속삭였습니다. 10분 안에 끝나겠군.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가 한국의 항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단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북극 전략에서 발을 빼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죠.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북극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죠. 여유롭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극 항로 개척에 필수적인 쇄빙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 문제로 동맹이 흔들린다면 우리도 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제 옆에 앉은 국방부 관계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쇄빙선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이해한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카드를 쥐고 있다는 걸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북극 관련 자료를 뒤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았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몇 주 전 갑자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린란드를 사겠다. 당시 전 세계 언론은 농담이라고 웃었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또 다른 만건이라고 비웃었습니다. CNN은 대통령의 정신상태를 의심해야 한다고까지 했죠.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린란드, 북극권에 위치한 거대한 섬이죠. 겉으로는 얼음과 눈으로 덮인 황무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땅 속에는 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150만 톤의 희토류가 묻혀 있습니다. 희토류라는 게 뭡니까? 첨단 산업의 쌀이죠.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스마트폰, 전기차. 이 모든 게 희토류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비유합니다. 희토류는 21세기 전쟁의 탄약이라고 말이죠. 총알 없는 총이 무슨 소용입니까? 희토류 없는 첨단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 시절 저는 이런 걸 직접 봤습니다. 미사일 한 발에 들어가는 희토류는 약 3kg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에는 420kg이 필요하죠. 이지스함 한 척에는 무려 2톤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미국도 첨단 무기 부품 대부분을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죠. 제가 해군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적이 있었죠. 단 한 달 만에 미국 방산업체들이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췄고 납품이 지연됐죠. 세계 최강 미국이 중국 자원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겁니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어도 총알은 적에게서 빌려 써야 하는 상황이었죠.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150만 톤의 희토류. 그건 미국의 미래이자 생존이었죠. 그러나 그린란드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었죠.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항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북극 빙하의 40%가 사라졌죠. 과학자들은 2030년이면 여름철 북극 항로가 완전히 개통된다고 예측합니다. 이 항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 거리가 40% 단축됩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칠 필요가 없어지죠. 물류비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기존 항로는 2만 1,000km입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13,000km로 줄어들죠. 시간으로는 열흘이 단축됩니다. 컨테이너선 한 척이 하루 운항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5천만 원입니다. 열흘이면 5억 원이죠. 1년이면 수백억 원이 절약됩니다. 저는 해군 시절 북극 작전을 수십 번 경험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다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죠. 북극 항로는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21세기 세계 패권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군사적 가치도 엄청납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잠수함 작전 영역이 확장되죠. 미사일 발사 지점도 다양해집니다. 전략적 요충지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자원과 북극 항로, 이 두 가지를 손에 넣으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길은 있는데 그 길을 10배가 없었던 겁니다. 미국이 보유한 쉐빙선은 단 3척뿐입니다. 폴라스타, 폴라시, 힐리. 이 3척이 전부였죠. 폴라스타는 197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50년 가까이 된 낡은 배죠. 엔진은 1년에 서너 번 고장납니다. 한 번 고장나면 수리비만 수억 원이 들어가죠. 폴라시는 1977년 건조됐지만 2010년 퇴역했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한 거죠. 지금은 부품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힐리는 그나마 2000년에 만들어진 최신함입니다. 그러나 20년이 넘었고 얼음을 깨는 능력은 한계가 있죠. 두께 1.5m 이상의 얼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조선업이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만 남았죠. 새로운 쉐빙선을 만들 기술력도 인력도 없었습니다. 조선소는 문을 닫았고 숙련 기술자들은 은퇴했죠. 설계 도면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했던 나라가 얼음 앞에서는 무력했으니까요. 강대국의 깃발을 달고도 북극 바다에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돌아온 저는 밤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커피를 5잔이나 마셨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 쇠빙 LNG선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압도적 1위였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70%라니 말입니까? 미국은 단 한 척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한국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양방향 쇠빙선 기술. 앞으로도 뒤로도 얼음을 깨며 전진할 수 있는 기술이죠.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북극을 정복하는 열쇠였죠. 제가 찾은 자료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영하 50도에서도 작동하는 특수 강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두께 3m 얼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선체 설계 기술도 있었죠. 그제야 한국 대표단의 발언이 이해됐습니다. 북극 전략에서 발을 빼겠다. 그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사려 했지만 정작 그 땅을 활용할 바에가 없었습니다. 북극 항로를 꿈꿨지만 얼음을 깰 기술이 없었죠. 자원도 있고 길도 있지만 그걸 이용할 수단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한국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미국의 북극 전략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죠. 저는 그날 밤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미래가 동맹국 한 나라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우리가 강대국이라 자부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무력했던 거죠. 472조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트럼프. 그러나 정작 우리가 북극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알았다면 과연 그런 협박을 했을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북극을 둘러싼 거대한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깜깜했죠.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지만 저는 그걸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히토류,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컴퓨터 화면에는 히토류 관련 보고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죠. 그리고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히토류는 17가지 원소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너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유로듐. 이름도 생소한 금속들이죠. 그런데 이 금속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대 문명이 멈춥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히토류가 6가지 들어갑니다. 화면, 스피커, 진동 모터, 카메라. 모두 히토류 없이는 작동하지 않죠. 전기차 배터리에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테슬라 한 대에 약 9kg의 히토류가 필요하죠. 풍력 발전기 하나에는 600kg이 들어갑니다. 저는 군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최신 미사일 한 발을 만드는데 히토류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약 3kg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는 더 놀랍습니다. 한 대당 420kg의 히토류가 들어가죠. 레이더 엔진 통신 장비, 모두 히토류 덩어리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어떻습니까? 무려 2톤입니다. 함포, 미사일 시스템, 레이더, 모든 첨단 무기가 히토류로 작동하죠. 저는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히토류는 21세기 전쟁의 총알이라고 말이죠. 아무리 좋은 총이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문제였죠.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고작 12%, 나머지 국가들이 18%를 나눠 갖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세계 최강국이 적성국의 자원에 목줄이 잡혀 있다니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공 기술이었습니다. 히토류를 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정제하고 가공하는 게 핵심이죠. 중국은 이 분야에서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히토류를 캐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제하고 가공할 기술이 없죠. 결국 중국에 보내서 가공해야 합니다. 이건 뭡니까? 적에게 총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꼴입니다. 저는 2010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었죠. 중국은 즉시 일본으로 가는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일본의 첨단 산업이 마비됐습니다.
토요타, 소니, 파나소닉 모든 공장이 생산을 멈췄죠. 단 석 달 만에 일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센카쿠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섰죠. 히토류 한 방에 굴복한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9년 미중 무역전쟁 때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죠. 미국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 그 한마디에 미국 방산업체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모두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저는 당시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한 장성이 이렇게 말했죠. 중국이 히토류를 끊으면 우리는 6개월 안에 무기 생산이 중단됩니다. 6개월입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반년 만에 무력화된다는 겁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총을 들고 있어도 총알을 적에게서 빌려야 하는 상황. 이보다 더 치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려고 한 이유였죠. 그린란드. 덴마크령인 이 거대한 섬에는 150만 톤의 히토류가 묻혀 있습니다. 이건 중국 매장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죠. 만약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죠. 트럼프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매입해서 히토류를 확보한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전 세계 언론은 트럼프를 비웃었습니다. 미친 소리다. 그린란드를 사겠다니 정신이 나갔나?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전략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죠.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섬이 아니었습니다. 21세기 패권을 결정짓는 보물섬이었죠. 그런데 그린란드에는 히토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보물이 숨어 있었죠. 북극 항로입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북극 빙하 감소 추세 그래프가 나타났죠. 그래프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었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40%가 사라졌죠. 과학자들은 2030년이면 여름철 북극 항로가 완전히 열린다고 예측합니다. 이 항로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지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항로를 그려봤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기존 항로는 2만 1000km입니다.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을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죠. 시간으로는 약 3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13,000km로 줄어듭니다. 시간은 25일, 무려 열흘이 단축되는 겁니다. 열흘이 뭐가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업계에서 열흘은 엄청난 겁니다. 컨테이너선 한 척이 하루 운항하는 데 드는 비용이 5천만 원입니다. 열흘이면 5억 원이죠. 1년이면 수백억 원이 절약됩니다.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을 계산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매년 약 12억 톤의 화물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갑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이 중 30%가 이동할 거라고 예측되죠. 이건 단순한 물류비 절감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해군 시절 북극 작전을 수십 번 경험했습니다. 베링 해협에서 얼음과 싸웠고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조난 선박을 구조했죠. 북극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북극 항로는 경제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군사적 가치가 더 큽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잠수함 작전 영역이 확장됩니다. 미사일 발사 지점도 다양해지죠. 전략적 요충지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미 북극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의 군사기지를 여러 개 건설했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북극 항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이 모든 걸 고려한 겁니다. 히토류 확보와 북극 항로 장악,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한 거죠. 저는 트럼프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그린란드만 손에 넣으면 미국은 다시 패권국이 될 수 있었죠. 중국을 견제하고 북극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땅은 살 수 있습니다. 자원도 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원을 운반할 배가 없었던 겁니다. 북극 항로를 열려면 쉐빙선이 필수입니다.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나가야 하죠. 그런데 미국에는 제대로 된 쉐빙선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쉐빙선은 단 3척입니다. 폴라스타는 1976년에 만들어진 50년 가까이 된 배죠. 1년에 서너 번씩 고장납니다.
폴라시는 2010년에 퇴역했습니다. 지금은 부품 창고로 쓰이고 있죠. 힐리는 그나마 2000년에 만들어진 최신함입니다. 그러나 두께 1.5m 이상의 얼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북극 얼음은 평균 2m에서 3m입니다. 미국의 쇠빙선으로는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배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이미 무너졌죠.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조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린란드에 150만 톤의 히토류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려도 의미가 없죠. 그 자원을 운반할 배가 없으니까요. 마치 보물 지도를 들고 있지만 보물섬에 갈 배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관련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전 세계 쇠빙 LNG선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이 분야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한국은 양방향 쇠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얼음을 깨며 나갈 수 있죠. 영하 50도에서도 작동하는 특수 강철 기술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한 척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한국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제야 백악관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가 했던 말이 이해됐습니다. 북극 전략에서 발을 빼겠습니다. 그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트럼프는 472조 원을 요구하며 한국을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북극 전략은 한국의 기술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동맹국 한 나라의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말입니다. 그린란드를 사도, 히토류를 캐도, 북극 항로를 열어도 결국 한국의 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게임의 열쇠는 처음부터 한국이 쥐고 있었구나. 이틀 후 저는 알래스카로 향하는 군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 해군이 북극 쇠빙선 시험 항해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관하게 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끝없는 빙하가 보였습니다. 하얀 얼음이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죠. 아름답지만 동시에 두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앵커리지 기지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20도.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부두에는 미국의 쇠빙선 폴라스타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1976년에 건조된 배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배의 상태가 보였습니다. 선체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용접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한 해군 장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블레이크 대령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제 해군 시절 계급으로 불렀죠. 배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선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지난달에도 엔진이 고장나서 2주일이나 수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죠. 배에 올랐을 때 오래된 기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벽면은 낡아 있었죠. 함교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함교에 들어서자 선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블레이크 씨,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죠. 시험 항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링 해협 북쪽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선장이 지도를 가리켰죠. 얼음 두께가 평균 2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2m. 폴라스타의 한계 지점이었습니다. 출항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선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함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두가 점점 멀어지고 앞에는 얼음 바다가 펼쳐졌죠. 처음 몇 시간은 순조로웠습니다. 배는 천천히 전진했고 얼음을 깨며 나갔죠. 선체가 얼음과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속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항해사에게 물었습니다. 시속 5노트입니다. 그가 대답했죠. 시속 5노트. 시속 9km 정도입니다. 사람이 빨리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른 수준이지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속도로 북극 항로를 운영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오후가 되자 얼음이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쌍안경으로 앞을 살폈죠. 얼음 두께가 1.8m 정도로 보입니다. 1.8m. 폴라스텍에는 벅찬 두께였습니다. 전진합니다.
선장이 명령했죠. 배가 얼음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쿵! 선체가 얼음과 부딪혔죠. 배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죠.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배는 멈춰 섰습니다. 얼음벽 앞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죠. 후진 후 재돌진합니다. 선장이 다시 명령했습니다. 배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진했죠. 쿵!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함교 앞물건들이 떨어졌죠. 저는 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선체 깊은 곳에서 금속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죠. 선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엔진실에 연락하십시오. 그가 소리쳤죠. 무정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체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물이 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북극 한가운데에서 선체가 갈라졌다는 겁니까? 비상펌프 가동! 선장이 명령했습니다. 선원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비상등이 켜졌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함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방이 얼음뿐이었죠.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는 100km 이상. 헬기가 오려면 최소 30분은 걸립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균열은 작지만 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펌프로 막고 있지만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쉐빙선이 얼음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다는 걸 말이죠. 다행히 펌프가 작동했습니다. 물은 막혔고 배는 천천히 회항을 시작했죠. 그러나 돌아오는 내내 저는 불안했습니다. 언제 또 선체가 갈라질지 모르니까요. 6시간 후 우리는 앵커리지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게 다행이었죠.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기술팀이 배를 점검했습니다. 저도 함께 선체를 살폈죠. 균열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용접 부위가 완전히 벌어져 있었죠. 차가운 온도에 금속이 약해진 겁니다. 수리 가능합니까? 저는 기술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최소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30억 원은 들 것 같습니다. 6개월, 30억 원. 단 하루 항해를 위해 말입니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애틀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대형 조선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시애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서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작업자는 몇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관리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이 우리 조선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없었죠. 대형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2,000명이 넘는 숙련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00명도 안 됩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크는 비어 있었고 설비는 낡아 있었죠. 쉐빙선 건조 경험은 있습니까?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죠. 쉐빙선은 일반 선박과 완전히 다릅니다. 특수 강철이 필요하고 설계 기술도 다릅니다. 새로 배울 수는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죠. 설계 도면도 없고 기술 전수할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10년은 걸릴 겁니다. 10년! 저는 만견자실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조선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했던 미국이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든다니 말입니까? 조선소를 나오며 저는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만들어졌죠. 세계를 호령하던 미 해군의 함선들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영광은 과거의 것이 됐죠.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에서 북극 전략회의가 열렸죠. 회의실에는 장성들과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한 해군 제독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폴라스타 시험 항해 결과
북극 작전 수행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죠. 새로운 쇠빙선 건조 계획은 어떻습니까? 한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독이 고개를 저었죠. 기술력도 부족하고 조선소 역량도 없습니다. 설령 시작한다 해도 10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10년. 다시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한 장성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블레이크, 우리는 땅은 있어도 그 땅을 활용할 수단이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현실을 짚었으니까요. 그린란드를 사도 히토류를 캐도 북극 항로가 열려도 정작 그것을 운반할 배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의뢰하는 건 어떻습니까? 한 관료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응할까요? 다른 사람이 반문했죠. 우리가 472조 원을 요구했는데 말입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 순간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미래가 동맹국 한 나라의 선택에 달려있다니 말입니까?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한 장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블레이크, 솔직히 말해보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우리가 북극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미국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강대국의 깃발을 들고 있어도 북극 앞에서는 무력했던 겁니다. 폴라스타는 얼음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조선소는 텅 비어 있었죠? 기술자는 사라졌고 도면은 없었습니다. 그린란드를 사려 했던 트럼프의 야심은 좌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없으니까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이 보였죠. 권력의 중심, 세계 최강국의 심장. 그러나 그 심장도 북극 앞에서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조선소, 한국의 쇠빙선. 그것 없이는 미국의 북극 전략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다는 걸 말이죠. 3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거대 조선소가 있는 곳이죠. 창밖으로 고속도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세계 1위라고는 하지만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기 어려웠죠.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산 조선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시애틀 조선소와는 비교도 안 됐죠. 10배, 아니 20배는 더 컸습니다. 조선소 정문으로 들어서자 안내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블레이크님, 환영합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죠. 여기가 조선소 전체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웃었죠. 이건 1구역입니다. 전체는 이것의 3배 정도 됩니다. 샘 베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안내자를 따라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죠. 수십 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모든 종류의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작업자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였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졌죠. 거대한 크레인이 수백 톤짜리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쉐빙 LNG선입니다. 안내자가 한 척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크기가 실감났죠. 높이가 10층 건물만 했습니다. 선체는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선수 부분은 특이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날카로우면서도 둔탁한 형태였습니다. 저 선수 설계가 핵심입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죠. 얼음을 깨는 동시에 밀어내는 구조입니다. 저는 선체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일반 강철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강철이 특수 합금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영하 50도에서도 깨지지 않는 특수 강철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술이죠. 영하 50도,
북극 한겨울 온도입니다. 두께 몇 미터의 얼음을 깰 수 있습니까? 저는 핵심을 물었습니다. 3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숨이 막혔죠. 3미터요. 미국의 폴라스타는 1.5미터도 버거워하는데 이 배는 3미터를 뚫는다는 겁니까? 배에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안내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갑판에 서자 조선소 전체가 내려다 보였죠.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교로 들어갔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죠. 레이더, 항해 시스템, 통신 장비. 모든 게 디지털화돼 있었습니다. 이 배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저는 함장에게 물었습니다. 양방향 쇄빙 기술입니다.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죠. 앞으로도 뒤로도 얼음을 깰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선수와 선미 모두의 쇄빙 설계가 적용돼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죠. 앞으로 막히면 후진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회전 방향도 최소화돼 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북극을 정복하는 무기였죠. 실제 북극 항해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함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죠. 지난해 북극 항로를 3번 왕복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죠. 3번. 미국은 한 번도 성공 못했는데 말입니다. 함교를 나와 기관실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엔진이 눈앞에 나타났죠. 사람 키의 3배는 됐습니다. 이 엔진은 저희가 자체 제작한 겁니다. 기관장이 설명했죠. 출력은 25,000마력입니다. 25,000마력. 폴라스타의 3배가 넘는 힘입니다. 고장은 자주 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가 웃었죠. 1년에 한두 번 정기 점검만 하면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폴라스타는 한 달에 한 번씩 고장 나는데 말입니다. 저는 기관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고 정밀했죠.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현재 몇 척이나 운항 중입니까? 저는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쇄빙 LNG선만 25척입니다. 그가 대답했죠. 전 세계 쇄빙선의 70% 이상이 우리가 만든 겁니다. 70%. 자료로 봤을 때는 믿기지 않았는데 직접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왜 못 만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기술력 차이죠.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쇄빙선은 특수 강철, 엔진 기술, 선체 설계가 모두 완벽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실패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바로 그 경우였으니까요. 러시아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군용 쇄빙선 기술은 있지만 상업용은 약합니다. 그가 설명했죠. 중국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보다 10년은 뒤처져 있죠. 10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은 15년은 뒤처진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안내자가 제안했습니다. 실제 시험 항해를 보시겠습니까? 시험 항해요? 네, 마침 오늘 새로 건조한 쇄빙선이 해상 시험을 합니다. 그가 말했죠. 직접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새 쇄빙선에 올랐습니다. 배 이름은 아틱 파이어니어였죠. 북극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출항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엔진이 조용히 돌아갔죠. 진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두를 떠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동해 바다가 푸르게 펼쳐졌죠. 북쪽으로 향합니다. 함장이 말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유빙대가 있습니다. 유빙대,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들이죠. 2시간쯤 항해하자 수평선의 하얀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었죠. 저기가 목표 지점입니다. 함장이 가리켰습니다. 배가 얼음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얼음 조각들이었죠. 배가 그걸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점점 얼음이 커졌습니다. 승용차만 한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녔죠. 속도 유지합니다.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배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얼음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죠. 쿵! 선체가 얼음과 부딪혔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폴라스타처럼 심하게 흔들릴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약간의 충격만 느껴졌을 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얼음이 산산조각나며 양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배는 멈추지 않고 전진했죠. 마치 칼로 버터를 자르듯 부드러웠습니다. 저게 가능합니까? 저는 놀라서 함장에게 물었습니다. 일상적인 수준입니다. 그가 웃었죠.
더 두꺼운 얼음도 문제 없습니다. 배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트럭만한 얼음 덩어리를 만났죠. 콩!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러나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며 길이 열렸죠. 배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저는 함교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폴라스타는 1.5m 얼음 앞에서 좌초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2m가 넘는 얼음도 가볍게 뚫고 있었죠. 후진 쉐빙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장이 말했습니다. 배가 거대한 유빙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시작했죠. 선미가 얼음을 향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후진으로 얼음을 깬다는 게 정말 가능합니까? 쿵! 선미가 얼음과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진하며 얼음을 밀어냈죠.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얼음을 뚫는다니 이게 정말 현실입니까? 회전 기동도 가능합니다. 함장이 조타수에게 신호를 보냈죠. 배가 얼음 사이에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부드럽게 방향을 바꿨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얼음 위의 전투기였죠. 북극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움직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함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죠. 영하 50도, 3m 얼음. 모두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영하 50도, 3m 얼음. 미국에게는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시험 항해가 끝나고 배가 부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울산 조선소를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수십 척의 배, 수천 명의 작업자. 이 모든 게 미국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안내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충격입니다. 칭찬으로 들리는데요? 그가 웃었습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인정입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미국은 3척의 낡은 쇠빙선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그나마 제대로 작동하는 건 한 척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5척을 운영하고 있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게다가 그 배들은 우리 것보다 10배는 뛰어납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사실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 항구의 야경이 보였죠. 수많은 배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최첨단 쉐빙선, 완벽한 기술력. 미국이 북극에서 꿈꾸던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것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말이죠. 폴라스타는 얼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쉐빙선은 얼음을 가볍게 뚫고 나갔죠. 미국 조선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조선소는 활기로 가득했죠. 미국은 10년이 걸려도 쉐빙선을 못 만듭니다. 그러나 한국은 1년에 수십 척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쉐빙선 기술 현황과 미국의 전략적 선택.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북극 전략은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인정하기 싫은 문장이었죠.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트럼프는 472조 원을 요구하며 한국을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미래는 한국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린란드를 사도, 히토류를 캐도, 북극 항로를 열어도 한국의 바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송신 버튼을 눌렀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울산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하늘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북극의 미래는 이미 한국이 쥐고 있다는 걸 말이죠. 울산에서의 경험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저는 한국의 쉐빙선이 실제 북극에서 어떻게 활약하는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북극 항해에 동행하기로 했죠. 한국 쉐빙 LNG선 아틱스타호였습니다. 부산항에서 출항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거대한 LNG 탱크가 배에 실렸죠. 러시아 북극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운송하는 임무였습니다.
함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블레이크님, 탑승을 환영합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죠. 얼굴에는 수많은 항해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북극 항해는 몇 번째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이번이 12번째입니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죠.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12번. 미국은 한 번도 성공 못했는데 말입니다. 출항이 시작됐습니다. 배가 천천히 부산항을 떠났죠. 저는 갑판에 서서 한국의 해안선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동해를 지나 오호츠크해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죠. 영하 10도. 내일부터 본격적인 얼음지대입니다. 함장이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밖을 보니 수평선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얼음이었죠. 끝없이 펼쳐진 얼음바다. 시작합니다. 함장이 조타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배가 얼음지대로 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얇은 얼음이었죠. 배가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점점 얼음이 두꺼워졌습니다. 1미터요, 1.5미터요, 2미터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폴라스타가 좌초했던 두께였으니까요. 쿵! 선체가 두꺼운 얼음과 부딪혔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배는 흔들리지 않았죠. 약간의 진동만 느껴졌을 뿐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얼음이 산처럼 부서져 나갔죠. 배는 멈추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저게 정말 2미터 얼음입니까? 저는 함장에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레이더를 가리켰죠. 두께 측정 결과 2.3미터입니다. 2.3미터. 폴라스타라면 즉시 후퇴했을 두께입니다.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죠. 그러나 배는 흔들림 없이 전진했습니다. 저는 함교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장면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죠. 메이디! 메이디! 러시아 화물선 볼가호 좌표 북위 70이 돼서 조난! 함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항해사에게 물었죠. 약 50 해리입니다. 항해사가 대답했습니다. 50 해리. 약 90km입니다. 구조 가능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시도해봐야죠. 함장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난 선박을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갔죠. 3시간 후 수평선에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러시아 화물선이었죠. 두꺼운 얼음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저 정도면 3미터는 되겠습니다. 항해사가 말했습니다. 3미터 얼음, 극한의 두께였죠. 접근합니다.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아틱스타호가 얼음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거대한 충격이 왔죠. 배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벽을 붙잡았죠. 그러나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방향 쇄빙 기술이 발동됐죠. 앞으로 밀고 뒤로 깨고 다시 앞으로. 얼음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미터요, 2미터요, 3미터요. 서서히 길이 열렸죠. 1시간 후 우리는 조난 선박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이 갑판에 나와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구명줄을 연결하십시오.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굵은 로프가 양 배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아틱 스타호가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죠. 얼음이 다시 갈라졌습니다. 러시아 화물선이 조금씩 빠져나왔죠. 이 시간 후 화물선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러시아 선장이 무전으로 감사를 전했죠.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외신 기자들이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한국 쇄빙선, 북극에서 러시아 선박 구조, 한국이 북극의 구원자로 떠올라.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죠.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러시아 야말 반도에 도착했습니다. 북극 천연가스 기지였죠. 거대한 LNG 탱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스를 씻습니다. 함장이 설명했죠. 그리고 유럽으로 운송하는 겁니다. LNG 적재가 시작됐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도 작업은 정확했죠. 한국 선원들은 숙련된 손놀림으로 움직였습니다. 이틀 후 적재가 완료됐습니다. 배는 다시 북극 항로로 향했죠. 기존 항로와 비교하면 얼마나 빠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치면 40일 걸립니다. 함장이 대답했죠. 북극 항로는 25일이면 충분합니다. 40일이 25일로 무려 15일이 단축되는 겁니다.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선박 한 척당 약 10억 원이 절약됩니다.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죠. 1년이면 수백억 원입니다. 수백억 원. 이건 단순한 물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 판도를 바꾸는 혁명이었죠. 북극 항로를 따라 우리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노르웨이 해를 지나 바렌츠 해를 거쳐 마침내 대서양에 도착했죠. 그리고 이 주후 우리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에 입항했습니다. 유럽 최대의 항구였죠. 부두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한 첫 상업 운송이었으니까요. 한국 쉐빙선, 북극 항로 상업 운항 성공, 세계 물류 지도가 바뀐다. 북극 항로 시대, 한국이 열었다. 유럽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 기자가 함장에게 물었습니다. 북극 항로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함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죠. 10년 후엔 북극 항로가 주요 항로가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로테르담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는 부산으로 돌아가는 배에 다시 올랐습니다. 귀국 항해였죠. 배가 대서양을 지나 수에즈 운하로 향했습니다. 전통적인 항로였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동행료도 만만치 않았죠. 배 한 척당 약 5억 원. 북극 항로는 통행료가 없습니까? 저는 함장에게 물었습니다. 러시아가 약간 받지만 수에즈보다 훨씬 쌉니다. 그가 대답했죠. 게다가 시간도 절약되니 비교가 안 됩니다. 인도양을 지나 남중국해로 들어섰습니다. 이 항로는 복잡했죠. 해적 위험도 있고 날씨도 불안정했습니다. 북극 항로가 이런 위험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함장이 웃었죠. 얼음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배로는 문제 없죠. 3주 후 우리는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항해의 끝이었죠. 부두에 내려서자 항구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오가고 있었죠.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입니다. 함께 내린 항만 관계자가 설명했죠. 북극 항로가 본격화되면 여기가 핵심 허브가 될 겁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북극에서 온 화물이 이곳에 내려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화물들이 다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왜 부산이 중심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그가 지도를 펼쳤죠. 북극 항로의 끝점이자 아시아 시장의 입구입니다. 게다가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게 아니었죠. 물류 네트워크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항구를 걸으며 저는 곳곳을 관찰했습니다. 자동화된 크레인, 첨단 물류 시스템, 신속한 통관,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한 대형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고 있었습니다. 선체에는 북극 항로 경유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죠. 저 배도 한국산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북극 항로를 다니는 배의 90%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90%.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산항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였죠. 컨테이너선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저는 부두 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조난 선박 구조, 북극 항로 개척, LNG 운송 성공,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부산항. 작은 기적들이 쌓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에 보낼 최종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 한국의 주도권과 미국의 선택. 보고서를 쓰며 저는 지난 몇 주를 떠올렸습니다. 울산 조선소의 압도적 규모, 북극 얼음을 가볍게 뚫는 쉐빙선, 3m 얼음 속에서 이뤄낸 구조작전, 15일이나 단축된 북극 항로, 그리고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부산항. 모든 것이 한국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북극의 미래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만이 미국이 북극 시대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인정하기 힘든 현실이었죠.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조난 선박을 구한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북극 항로를 연 것도 한국이었죠. 세계 물류의 중심도 부산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472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없이는 미국의 북극 전략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송신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부산항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배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21세기 북극 시대의 주인공은 한국이라는 걸 말이죠.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도 아니라 중국도 아니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에서 긴급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안보회의였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정보부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죠. 블레이크, 최근 북극 정세를 보고해 주시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지도가 나타났죠. 북극 전역에 중국과 러시아의 거점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에 군사기지 13곳을 건설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가리켰죠. 공항, 레이더 기지, 잠수함 기지까지 갖췄습니다. 장관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죠.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북극 항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의 북극 전략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쇠빙선 건조, 항로 개발, 자원 탐사. 중국은 현재 쇠빙 연구선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죠. 그리고 향후 5년 내에 10척을 더 건조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현재로선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돈과 인력을 무제한 투입하고 있죠.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정보부장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더 심각한 정보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죠.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악수 장면이었습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정보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제는 북극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다니 말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국방장관이 다그쳤습니다. 북극 항로 공동 운영, 자원 개발 협력, 그리고 정보부장이 잠시 말을 멈췄죠. 군사적 협력입니다. 군사적 협력. 그 단어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그러나 중국이 한국 조선소에 쇠빙선 건조를 대량 발주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한 장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쇠빙선을 만들어준다고? 상업적 거래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죠. 한국 조선소는 주문만 들어오면 만들어줍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건 안보 문제입니다. 장성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회의는 격렬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또 어떤 이는 중국과의 직접 경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죠. 미국은 쉐빙선도 없고 조선 기술도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상업적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돼 있었습니다. 이틀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극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러시아 쇠빙선이 폭풍을 만나 조난됐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북극 지도가 떠 있었죠. 조난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가 대답했죠. 러시아 원자력 쇠빙선 레닌호가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원자력 쇠빙선. 그 단어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원자로는 안전합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러나 선체 손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만약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북극 전체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구조 작전은 누가 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쇠빙선을 보냈지만 그가 화면을 가리켰죠. 폭풍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폭풍이 북극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풍속 초속 30m, 파고는 10m가 넘었죠. 미국 해군은 어떻습니까?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쇠빙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폴라스타는 현재 수리 중이고 힐리는 그 폭풍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때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 쇠빙선 러시아 선박 구조를 위해 출동.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한국의 아틱 파이어니어 호가 북극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국이 할 수 없는 일을 한국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전 세계가 북극을 주목했습니다. 한국 쇠빙선이 폭풍 속으로 진입한 겁니다. 상황실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죠. 그러나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배가 저 폭풍을 뚫고 간다는 겁니까? 한 분석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쇠빙선은 폭풍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죠. 파고 15m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12시간 후 한국 쇠빙선이 조난 선박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죠. 빙산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더 거세졌습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죠. 어떻게 구조할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화면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쇠빙선이 양방향 쇠빙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얼음을 깨고 뒤로 돌아서고 다시 앞으로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죠. 조금씩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한국 쇠빙선이 러시아 선박에 도착했죠.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했습니다. 한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다. 북극의 기적, 한국이 이뤄내다. 저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감탄과 질투가 동시에 밀려왔죠. 구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선원 45명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원자로 누출도 막았죠.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감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용기와 기술에 감사한다. 유럽연합도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은 북극의 수호자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 관료가 회의에서 말했죠. 이대로 가면 북극 전체가 한국 영향권 아래에 들어갑니다. 중국도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이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미국에게는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백악관이었죠.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블레이크, 자네가 북극 전문가라고 들었네.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말해보게.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우리가 한국 없이 북극에서 뭔가 할 수 있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할 수 없었죠. 불가능합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한국에 472조 원을 요구했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네는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야?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에게는 쇠빙선도, 기술도, 조선소도 없습니다. 한국만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죠. 중국과 러시아는? 그가 물었습니다. 그들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러시아는 방금 한국에게 구조됐고 중국은 한국의 쇠빙선을 주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게임의 열쇠는 처음부터 한국이 쥐고 있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가 좌절하는 모습을 봤죠. 집무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백악관의 위험 있는 복도였죠. 세계 최강국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심장도 북극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폭풍은 한국이 뚫었습니다. 구조는 한국이 해냈습니다. 원자로 위기도 한국이 막았죠. 미국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죠.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배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북극의 폭풍은 날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묻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닐까? 미국이 한국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극에서 또 다른 위기가 터진 겁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이었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둘러 워싱턴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국방장관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죠. 화면에는 북극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여러 지점에 빨간 점이 표시돼 있었죠. 미국 과학조사선 폴라리스호가 조난됐습니다. 정보부장이 보고했습니다. 승무원 32명이 타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 선박이 북극에서 조난됐다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북위 80도, 동경 130도입니다. 항해 전문가가 대답했죠. 북극 한가운데입니다. 북극 한가운데.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가 화면을 띄웠죠. 풍속 초속 40m, 시야 제로입니다. 초속 40m, 태풍급 강풍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50도입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생존 가능 시간은 최대 24시간입니다. 24시간. 하루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까? 우리 쇠빙선은 어디 있습니까? 국방장관이 다그쳤습니다. 힐리호가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해군 제독이 대답했죠. 그러나 도착하는데 최소 사흘은 걸립니다. 사흘? 생존 시간보다 이틀이나 늦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시도했습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저었죠. 그러나 러시아 쇠빙선도 거리가 너무 멉니다. 중국은 거절했습니다. 중국이 거절했다는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입니다. 국무장관이 쓴웃음을 지었죠. 보복이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치 때문에 사람 목숨을 담보로 삼다니 말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요청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그 단어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472조 원을 요구한 나라의 도움을 청한다고? 한장성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참모가 조용히 대답했죠. 한국 쇠빙선이 가장 가깝습니다. 1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생존 시간 내에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통화가 이어졌죠.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어두웠죠. 대통령께서 승인하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공식 구조 요청을 하십시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맹국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요? 1시간 후 한국 정부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단 한 줄의 답변이었습니다. 망설임도 조건도 없었죠. 저는 그 답변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쇠빙선 아틱 파이어니어호가 출동했습니다. 마침 근처 해역에서 작업 중이었죠. 즉시 조난 지점을 향했습니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쇠빙선이 얼음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죠. 풍속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초속 50m에 육박합니다. 초속 50m. 허리케인 수준이었습니다. 저 배가 저 폭풍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한 관료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쇠빙선은 폭풍의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화면으로 보기에도 끔찍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빙산이 사방에서 몰려왔죠. 저건 자살 행위입니다. 한 장성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도를 뚫고 얼음을 깨며 전진했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죠. 조난 선박과의 거리가 10해리입니다. 항해 전문가가 보고했습니다. 10해리, 약 18km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거대한 빙산이 나타났죠. 앞에 빙산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빙산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높이가 30m는 됐죠. 배의 3배 크기였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한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한국 쇠빙선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였죠. 미쳤습니까? 장성이 소리쳤습니다. 저러다 부딪힙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쿵! 거대한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선체가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죠. 선체 손상 확인 중. 통신병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한국 쇠빙선에서 교신이 왔습니다. 선체 이상 없음. 계속 전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빙산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둘로 쪼개졌죠. 배는 그 사이로 돌진했습니다. 마치 바위를 가르는 검처럼 말이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쇠빙선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빙산을 뚫고 폭풍을 헤치고 길을 열었죠. 2시간 후 드디어 조난 선박이 보였습니다. 미국 과학조사선 폴라리스호였죠. 얼음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선체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심각합니다. 통신병이 대답했죠. 선체에 균열이 생겼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 쇠빙선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방향 쇠빙 기술을 사용했죠. 앞으로 깨고 뒤로 밀고 다시 앞으로 조금씩 길이 열렸습니다. 3m 두께의 얼음이 갈라졌죠. 1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한국 쇠빙선이 조난 선박에 도착했습니다. 구조줄 연결! 한국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굵은 로프가 2배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구조 작업이 시작됐죠. 미국 선원들이 한 명씩 이동했습니다. 영하 50도의 추위 속에서였죠. 한국 선원들이 그들을 부축했습니다. 28명 이동 완료. 29명, 30명.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상황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32명 전원 구조 완료. 마지막 보고가 들려왔을 때 상황실이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장성들이 악수를 나눴죠. 관료들이 포옹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국 쇠빙선은 미국 선원들을 태우고 안전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폭풍을 뚫고 얼음을 깨며 돌아왔죠. 12시간 후 모두가 무사히 알래스카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부두에 나왔습니다. 한국 선장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당신들이 우리 국민을 구했습니다. 트럼프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국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미국 선원 32명 구조, 북극 폭풍 뚫고 이룬 기적, 한국 쇠빙선, 불가능을 가능으로 CNN은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북극의 강자가 됐나? BBC도 대서특필했죠. 북극 시대, 한국이 열쇠를 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 세계 패권을 바꾸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찬양하고 있었죠. 며칠 후 저는 백악관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국가안보회의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죠. 겸손함과 현실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우리는 쇠빙선도 조선 기술도 없습니다. 저는 설명했죠. 10년 안에 자체 개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손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472조 원 요구는 어떻게 합니까?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철회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 없이는 북극 전략도 미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생존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곱씹고 있었죠. 국방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께 건의하겠네. 저는 그날 밤 혼자 남아 워싱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폴라스타는 얼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쇠빙선은 폭풍을 뚫었죠. 미국 선박은 조난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구조했죠. 미국은 32명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냈죠.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북극의 진짜 강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걸 말이죠. 트럼프는 472조 원을 요구하며 한국을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 국민의 생명을 구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린란드를 사려 했던 야심은 실패했습니다. 북극 패권을 꿈꿨던 계획도 좌초했죠. 그러나 한국은 묵묵히 제 길을 갔습니다. 배를 만들고 항로를 열고 생명을 구했죠. 저는 그날 밤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21세기 북극의 주인은 한국이라는 걸 말이죠. 미국이 70년 동맹국을 협박하는 동안 한국은 실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북극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과 함께 해야 한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북극 전략도 미래도 없다.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미국의 자부심으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인정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말이죠. 북극의 얼음을 가장 먼저 뚫은 나라, 폭풍 속에서 생명을 구한 나라, 세계가 의지하는 나라, 그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선원 구조 사건 이후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그 변화를 생생히 목격했죠.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북극 안전과 협력이었죠.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유엔 사무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북극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떠올랐죠. 러시아 원자력 쉐빙선 구조 장면, 미국 과학조사선 구조 장면, 모두 한국 쉐빙선이 해낸 일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북극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무총장이 말했죠. 이제 국제사회는 한국의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북극 공동개발 협정을 제안합니다. 중국 대표도 손을 들었죠. 중국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럽연합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북극 항로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한국과 손잡으려 하고 있었죠. 미국 대표도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북극 개발에서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여러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제게 말했죠. 블레이크, 한국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10년 전만 해도 북극은 러시아와 미국의 무대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죠.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었죠. 미국 정부의 특사 자격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 관계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서울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미 북극 협력 회의였죠.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북극 항로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200척의 선박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고 있죠. 200척.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중 70%가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쉐빙선입니다. 그가 덧붙였죠. 저는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만 약 30조 원의 물류비가 절감됐습니다. 한국 대표가 대답했죠. 내년에는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0조 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부산항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그가 지도를 펼쳤죠. 북극에서 온 화물의 80%가 부산을 거쳐 아시아로 퍼집니다. 80%. 부산은 이제 북극 항로의 심장이 된 겁니다. 회담이 끝나고 저는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새로운 부두가 건설돼 있었습니다. 북극 전용 터미널이었죠. 거대한 쉐빙 LNG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북극 항로 화물입니까? 저는 항만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하루 평균 30척이 입출항합니다. 하루 30척. 1년이면 만 척이 넘습니다. 저기 보이는 배들은 어디로 갑니까?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입니다. 그가 가리켰죠. 북극에서 온 천연가스, 히토류, 목재가
모두 아시아로 퍼져나갑니다. 저는 항구를 둘러봤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크레인, 쉴 새 없이 오가는 트럭. 이곳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심장이었죠. 부산항 처리 물동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에 2,500만 TEU를 돌파했습니다. 그가 대답했죠. 올해는 3,000만 TEU를 넘을 것 같습니다. 3,000만 TEU,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저는 부두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배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한 대형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고 있었습니다. 선체에는 아틱 루트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죠. 북극 항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저 배는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출발해 북극 항로를 거쳐 왔습니다. 관계자가 대답했죠.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보다 이 주일 빠릅니다. 이 주일. 시간이 곧 돈이었죠. 화물은 뭡니까? 북극 천연가스와 노르웨이산 연어입니다. 그가 웃었죠. 내일이면 서울과 도쿄 시장에 나갑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북극에서 잡은 연어가 이틀 만에 아시아 식탁에 오른다니 말이죠. 저녁이 되자 부산항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전망대에 올라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부산항 너머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북쪽으로는 북극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옆에 선 한국 관계자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북극 항로는 단순한 물류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혁명이었죠. 수에즈 운하는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북극 항로가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죠. 그리고 그 항로의 심장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군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북극 항로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합니다. 지도가 펼쳐졌죠. 북극을 중심으로 한 전략 요충지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잠수함 작전 영역이 확장됐습니다. 그가 설명했죠. 미사일 발사 지점도 다양해졌죠. 저는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북극은 미국, 러시아, 중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한국의 쇠빙선 기술은 군사적으로도 응용 가능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극지작전, 자원수송, 긴급구조, 모든 면에서 핵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웃었죠. 동맹국으로서 함께하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이를 따지지 않고 있었죠.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백악관 회의실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북극 항로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첫 화면에는 북극 지도가 나타났죠. 붉은 선으로 항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연간 200척 이상의 선박이 이 항로를 이용합니다. 저는 설명했죠. 물류비 절감 효과는 연 30조 원 이상입니다.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항은 북극 항로의 중심이 됐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웠죠. 연간 3천만 TEU 처리.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저는 강조했죠. 전 세계 쇠빙선의 70%를 생산하고 북극 구조 작전을 주도합니다.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미국의 선택이었죠.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들 없이는 미국의 북극 전략도 미래도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첫째, 한국과 공동으로 쉐빙선을 개발합니다. 저는 설명했죠. 둘째, 북극 자원 개발에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삼습니다. 셋째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철회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죠. 472조 원이 아니라 합리적 수준으로 재협상합니다. 트럼프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네? 그렇게 하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백악관 정원이 보였죠. 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백악관 협상실에서의 충격, 울산 조선소에서의 감탄, 북극 폭풍 속 구조 작전.
부산항의 웅장한 모습,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 태어나 평생을 미국의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믿었죠.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북극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폴라스타는 얼음 앞에서 무너졌지만 한국 쇠빙선은 폭풍을 뚫었습니다. 미국은 32명을 구할 방법이 없었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텅 비어 있지만 한국 조선소는 세계를 먹여 살립니다. 트럼프는 472조 원을 요구하며 한국을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미래는 한국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21세기 북극의 주인은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다.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기술로 얼음을 뚫었고 용기로 생명을 구했으며 실력으로 세계를 바꿨다.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 북극을 논할 수 없다. 한국 없이는 미래도 없다.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푸르렀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울산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 북극 얼음을 가르는 쇠빙선, 부산항의 찬란한 불빛, 그것이 바로 미래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래였죠. 저는 그날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전략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북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시대를 연 주인공은 한국입니다. 70년 동맹국을 협박하던 미국은 결국 그 동맹국에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린란드를 사려던 야심은 좌초했지만 한국은 북극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북극의 미래는 한국이 쥐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한국 당신들이 진짜 승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